반갑습니다. 저는 한림논술에서 인문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기입니다. 어머님 여러분, 아버님 안 계시죠? 어머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어떤 연유로 오셨는지는 대략 알 것 같아요. 겨울 때 우리 아이가 남학생이라면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또 꼭 남학생이 아니어도 여학생 같은 경우는 거울에서 화장대 앞에 앉아서 혹은 책상에 앉아서 거울을 보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어머니들 한마디로 복장을 터지게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러한 교육 여건과 학원의 커리큘럼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하면 어느 대학이든 다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좋은 교육 조건 하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진행 과정은 이미 끝난 겁니다. 향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거 무엇이 있었나요? 뉴스든 아니면 집안일이시든. 저는 축덕입니다.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손흥민은 다 아시죠? 네. 클린즈만은 아세요?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클린즈만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애가 뭔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대입을 두고 애가 너무 평온한 것 같아. 엄마가 뭐라 얘기하면 미소만 지어. 클린즈만 같은 아이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축덕이다 보니까 축구 같은 거 많이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이걸 논술과 한번 결부시켜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게 여성이라고 합니다만 최근에 이슈였으니까 축구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축구를 보면 맨 앞에 공격수가 있죠. 우리 흥민이가 왼쪽이죠. 그 포워드라고 하죠. 그리고 중간에 뭐죠?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미드필더. 공을 배급해주는 아이들이 미드필더죠. 맨 뒤에는 이제 수비수들이 있죠. 풀백을 비롯해서 센터백. 그리고 이미 눈빛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에 골키퍼가 있죠. 저는 그 공격수, 이제 포워드라든지 이런 앞에 있는 애들은 일종의 학종이라 생각해요. 입시 전형을 보면.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그죠? 넣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공격수 때문에 뒤에 있는 미드필더나 수비수보다는 골을 넣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저는 그게 학종이라고 봅니다. 학종은 이미 내신이 2학년 2학기 때면 어느 정도 결정된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3학년 올라와서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신의 등급이 눈에 띌 만큼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골을 더 많이, 그 다음으로 넣을 수 있는 애들은 미드필더예요. 중간에 있는 애들. 중거리 긴 골을 쏘거나 아니면 앞에 애들이 잘 못할 때 썼죠. 제가 볼 땐 그 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공을 넣을 수 있지만 공 넣을 기회가 앞에 애들보다 덜하죠. 특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과에 대한 이과의 침공이 심각하죠. 그리고 재수생이나 반수생에 비해서 지금 고3 현역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그리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축구란 것은 축구 얘기 너무 오래 하나요? 골을 한 골만 넣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그 한 골이 한마디로 그냥 우연히 들어갔던 이랬던 상관없이 뒤에 수비수하고 골키퍼가 수비를 잘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그게 논술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어찌 보면 입시에서 마지막 보루고 아니면 이제까지 우리 아이의 능력치라든지 우리 아이의 노력을 봤을 때 그래도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수비수와 골키퍼 역할은 논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뭘 말씀드릴 거냐면 논술 전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축구를 하더라도 축구의 룰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기술을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논술 전형이 특히 인문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안 상태에서 논술 준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논술 문제의 출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다 갖고 계시죠? 합격당한 비밀구조라고. 요거의 내용은 여기 PPT에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술 대비의 출발점이라 해서 제가 출제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논구술의 평가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육기관이죠. 수능을 실시하고
거기에 들어가면요, 논구술 평가 목표가 학문적 소통 능력이라고 밝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능이 뭐의 약자입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수학 능력 평가거든요. 어디에서? 대학에서. 대학에서 수학 능력 평가에 필요한 것 바로 뭐냐면 학문적 소통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학문적 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능에서는 문제지를 통해서 교수님이 출제하잖아요. 교수님들이 물어보시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의사소통이란 거는 화자와 청자 간에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교수가 제시한 것 중에서 아이들이 수세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학종 전형 혹은 논술 전형에서 면접이나 논술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청자는 뭡니까? 듣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지를 보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화자니까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전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읽기와 쓰기의 전제가 뭡니까? 사고력과 표현력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와 대화하다 보면 뭐에 문제를 많이 느끼시죠? 사고력입니까? 표현력입니까? 둘 다 다예요. 둘 다 다예요. 성적이 떨어졌어. 그래도 격려하기 위해서 아유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맥락을 잃지를 못해요. 아이도 한번 대화를 심층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겠지만 아이들의 사고력 현저히 떨어집니다. 표현력은 어떤가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쓰는 용어를 뭐라고 부르죠? 청어라고 부릅니다. 청어. 얘네들은 청어로 답을 해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듣다 보면. 그 대화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생각이 안 되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논술 시험은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학에서 논술에서는 어떻게 문제 구성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왜 알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상황에서 지금 논술을 준비하려면 논술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알려주시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엄마가 논술 전형의 진심이고 논술 전형이 뭔지 알고 계시겠구나. 알고 계시구나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겠죠. 사고력은 3단계입니다. 이해 분석력. 빨간 게 안 나오네요. 그리고 논리 논지력, 창의력 3단계입니다. 이해 분석력, 그리고 논리력, 창의력. 그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적 사고력이 뭔지 아세요? 사실적 사고력? 여기 이해 분석력에 사실적 사고력과 추론적 사고력이 있는데 사실적 사고력은요. 텍스트에 있는 표면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 착하다. 착한 일세 우리 아이 착하다는 건 표면적 의미가 맥락과 같죠? 요걸 평가하는 문제가 요약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론적 사고력은 텍스트에 숨겨져 있는 맥락이나 의미를 찾는 게 추론적 사고력입니다.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좋은 남편이니까 가사 활동하겠죠? 근데 가끔 그릇을 깨트립니다. 저는 이제 6개월에 하나 깨트린다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보통 한 분기별로 깨트린다 해서 일관성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깨트렸을 때 뭐라고 하죠? 잘했다 이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진짜 잘한 줄 알아요. 거기서 잘했다는 뭐죠? 반어적 표현이잖아요. 맥락은 죽여버리겠다 그거거든요. 다신 그러진 하지 마라. 이번은 살려주지만 다음에는 죽이겠다예요. 그걸 평가하는 게 설명형입니다. 특정의 텍스트를 통해서 어떤 예시나 실험 결과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비교형입니다. 두 텍스트의 공통적 차이점을 찾는 거고요. 분류형이라는 것은 여러 제시문들을 두 개의 대칭, 대립적 구조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분석력 평가하는 거고요. 논리논증력은 평가형이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나 관점을 가진 제시문 간의 평가를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창의력은요.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는 겁니다. 입장 선택형. 그리고 문제 해결형은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죠. 자료 해석형입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들은 도표나 그래프 해석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도표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거를 해석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비판하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왜 1, 2, 3, 4, 5, 6, 7, 8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대학에서 문제 구성할 때 요 문제 여기 나오는 이해 분석력이 보통 1번에 제시가 되고요. 논리 논증력이나 창의력을 평가하는 이런 영역 문제가 2번 문제로 보통 출제가 돼요. 물론 세 문항이면 다르겠죠. 사고력의 단계별로 문제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이런 8가지 유형이 조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필요한 재시문 독해에 필요한 독해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이 8가지의 해결법에 기반해서 답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학생들이 요즘 다 알고 있습니다만 배경지를 통해 쓰는 게 아닙니다. 출처를 보면 대부분 다 사탐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뭐 그 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것들입니다. 표현력은요, 어법이나 맞춤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장에 가면요, 긴장해가지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막 틀려요.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문단 내에서 문장을 어떻게 논리적 구성하는가. 그리고 복수의 문단일 때는 문단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구성하는가. 이 2가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2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대학의 출제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대 대학의 출제 유형은요, 언어 논술 100%. 그러니까 국문제 시문 나오고요. 요구사항이 2개. 크게 보면 논제라 부릅니다. 논제 2개에서 보통 3개를 물어봅니다. 물론 한양대는 하나만 물어봅니다. 자, 빨간 부분은 올해부터 신설된 대학입니다. 고려대. 고려대가 논술을 다시 부활했습니다. 한 4, 5년 만에 부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논술과 영어 제시문, 이화여대 인문이라고 한국의대 인문은 영어 제시문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물론 2, 3등급이면 능히 독해할 만한 낮은 수준의 영어 제시문이고요. 수리논술이라고 쓴 데는 수리논술만 내는 대학입니다. 숭실대 경상계열 같은 경우 수리논술 냅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적지 않으시더라도 그 제가 프린트물에 없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말할 때 그때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결합해서 낸 대학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상경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논술 배점은 크게는 60점부터 20점까지 있습니다. 상명대가 최근에 편입됐죠. 여기 있는 데 중에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하위권 대학이라 할 수 있는 6개 대학 꼽아보라면 꼽을 수 있죠. 이 6개 대학은 이른바 약술형 논술 봅니다. 국어 9문제, 수리 6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외 대학은 다양한 형태로 수리논술 출제됩니다. 연세대학교 꿈은 꿀 수 있어요. 그죠? 연세대학교는 언어논술, 수리논술, 영어 제시문까지 나옵니다. 물론 본고사 수준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본고사 형태를 띈 방식으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리논술 시행대학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사회상경계를 기피해요. 논술 전형에서. 수리논술을 내는 대학을 다 기피합니다. 왜? 자신 없거든. 한 고등학교 갔을 때요. 거기서 그 고등학교에서 문과에서 수능 1등급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번 수능 때 1등급 중에 문과 비중이 몇 프로였죠? 계산해 보시면 300명이나 200명 중에 한 명이 나올 거 말까요, 보통. 그래서 아이들이 잘해봐야 2등급이고요. 현실이에요. 3등급도 저희들은 요새 잘한다고 얘기해요. 한 10년 전에는 3등급이면 그때는 이제 수학이 인문자연 분리돼 있으니까 3등급이면 좀 열심히 해라 하지만 지금 통합된 과정 속에서 수학 3등급이면 문과 학생 치고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사회계열과 경영계열들이 수리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도 보면 각 학교마다 좀 다양성을 갖고 있죠. 요거는 도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에 사회상경계열이 많이 있는데 이 대학에서 그러면 내가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준비가 가능한가? 요걸 보여준 게 이 도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양대나 건대는 2등급 정도 나와야 됩니다. 2등급. 왜냐면 수리 계산형 문제예요. 그리고 중대나 항공대나 연대나 경희대면 3등급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아이가 경희대를
논술에 관심이 있어. 근데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이 인서울이 될까 말까에 그럼 경희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일단. 왜? 수학에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수리논술 문제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 민망할 정도로요. 계산한 부분이 한두 줄밖에 안 돼요. 엄밀히 따지면 수리논술이라기보다도 연계형 언어논술 문제라고 보면 돼요. 간단한 계산하고요. 그리고 경제 수학을 내는 2대나 송실대는 4등급이면 충분합니다. 기껏해야 2차 연립방정식 수준에서 멈춥니다. 도형의 면적 구하고요. 다만 아이들이 단순히 수리논술을 보는 문과 계열이 있네, 나는 수학 못하니까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보는 거지만 실제 보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도 지금 경희대 사회계열 수리논술, 이화여대 수리논술, 송실대 수리논술 가르치거든요. 제가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저도 풀만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저는 이제 5, 6월에 인문논술의 수리논술 문제입니다. 5, 6월에 이제 강의할 계획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준비해도 되고, 또 여름 되면 또 인문 계열의 수리논술 특강이 열려요. 그때 단기간에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거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자, 대학별 벤치 유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별로 쭉 나열되어 있죠? 물론, 프린트물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8대 유형이 있다고 했죠? 요약부터 해서 자료 해석까지요. 각 대학에서 내는 유형들입니다. 겹으로 된 동그라미는요, 반드시 내는 유형입니다. 보시면, 연대부터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부터 경희, 외대 보면 차이가 있죠? 연대부터 이대 보면 동그란 하나가 있죠. 요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앙대, 경희대, 외대는요. 동그란 두 개 쳐 있죠. 무슨 얘기냐? 정형화된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매년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럼 어머니들 잘 생각해보세요. 매년 똑같은 유형이면 기출문제를 똑같은 유형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제가 수시 2차 파이널 때 외대 가르치거든요. 외대를 단기간에 합격한 애들도 있어요. 단기간 합격한 애 있어요. 왜냐면 외대 문제가 인서울권보다 쉽거든요. 대학 레벨하고 사회적 평판에 따른 대학 레벨하고 학교의 문제의 레벨하고요 같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중위권 중심으로 여름 때 준비하다가 9월 수능 보고 현타가 와가지고 인서울권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서울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글 쓰다 보면요, 선생님 중위권대, 경희대, 외대가 더 쉽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내는 대학은 잘 써야 되고, 인서울권에서 어렵게 내는 대학은요, 남들보다 덜 못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입결인데요.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시무시한 경쟁률입니다. 그죠? 그걸 왜 겁낼까요? 겁낼 이유는 그 수치 속에 자신이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이면 예를 들면 학종 전형 보면요. 예를 들면 광운대가 한 20 몇 대 1이야. 어느 과가. 근데 얘가 중앙대 갈 충분한 수준이 돼. 학종으로. 그럼 얘는 경쟁률 무관하잖아요. 광운대를 가도 무조건 붙잖아요. 그죠? 경쟁률 자체가 자신이 준비한 결과물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 경쟁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신의 비중이 0이거나 많아야 40%예요. 근데 내신은 1등부터 6등급 정도까지는 급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신 시적 반영 안 됩니다. 오로지 논술 실력으로 선발되는 것이 논술 전형이에요. 내신 등급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신 몇 등급 있습니까? 논술 전형? 1, 2등급이 쓸 리가 없어요. 대부분 3, 4, 5, 6등급 있어요. 1, 2등급이면 학종 쓰죠. 그죠? 여기 보시면 수리논술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까 수리논술 해볼만 하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양대 보세요. 인문사회 학교자 평균점수 92점이죠. 상경계 몇 점이죠? 77점입니다. 갭이 몇 점 차이 납니까? 16점 차이 납니다. 수리논술에서 만점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 통계를 보면요. 60점 만점에 합격자 평균 점수가 50점이었나요? 기억이 잘 감관합니다. 그때 당시 얼마였는지. 60점 만점에 37점이었어요. 37점. 37점.
무조건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문제 정도 못 풀어도 합격 가능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 언어 논술의 변별력은 떨어지지만 수리의 변별력이 크다 보니까 상경 계열이 평균 점수가 낮은 거고요. 이대 같은 경우 보세요. 인문 76점인데 상경 61점이에요. 15점 차이 납니다. 수리 논술이 30점 만점이거든요. 이게 다 수리에서 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까 기억력 좋으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대 수리 논술 몇 등급이면 해볼 만하다? 4등급이면 해볼 만해요. 2차 연립방정식, 도형의 넓이 구하면 돼요. 경제 함수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쟁률 한번 보면요. 중앙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1.6대 1에서 14.2대 1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요. 실질 경쟁률이에요. 실질 경쟁률. 원 경쟁률이 이거보다 몇 배가 되죠. 근데 상경계는 3.5에서 7.4대 1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이요. 수능 충족률이 10%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3합 6. 그래서 수능 충족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는요, 10% 미만인 경우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를 낮게 설정한 대학, 경희대, 2합 5거든요. 그런 대학들은 실경쟁률이 40% 내외라 보시면 돼요. 하지만 대학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 요건이 엄격한 대학, 이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대 같은 경우도 실경쟁률은 2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 생각 드시죠? 아, 수능도 잘해야겠구나. 그죠? 근데 수능, 그럼 뭐 논술을 일주일 내내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논술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한대요. 4시간. 나머지 뭐 하면 돼요? 수능 하시면 돼요. 학종을 안 볼 거면, 학종 내가 지원 안 할 거면, 내신은요, 대충 해도 돼요. 왜? 경쟁은 1, 2등급에서 나타나지, 이미 3등급, 4등급, 5등급 애들은 어떻죠? 안 해요. 그냥 평소 하던 만큼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수능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논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합격자들 그렇게 공부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 했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지 않았습니다. 수시 파이널 때는 일주일 내내 수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 끝나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자, 요거 좀 참조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 경쟁률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 경쟁률, 출원율이 중요한 건 아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있었는데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 1.1대 1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대학 레벨에 맞는 합격 답안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8페이지 보시면 논술 전형의 실 경쟁률하고 충원율 나와 있거든요. 경쟁률 때문에 엄마 나 이거 논술 경쟁 너무 세. 힘들어 안 할래. 그런 아이들한테 이 자료 보여주시면 돼요. 거기서 눈에 띄는 거 어디냐면 한국 외대 보시면 중국어 교육학과 형식 경쟁률 20.5대 1, 실질 경쟁률 1.1대 1. 뭐죠? 무슨 얘기예요? 몇 명이 지원했다? 42명. 수능 최저 2합 4거든요. 외대는 좀 높아요. 몇 명 충족했다? 딱 2명. 42명 중에 2명 충족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의 내용이 경쟁률 없이 봤을 때는 거의 하위권이어도 합격하는 거예요. 경쟁률 덕분에. 40명 뽑는데 딱 2명 충족해서 걔네 뽑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거 미공개를 했는데 미공개 이유가 뭘까요? 공개하기 쪽팔려서예요. 1대1의 경우 되게 많을 겁니다. 특히 한 5년 전에는 3합 6이었거든요. 3합 6이면 지금은 성균관대하고 같거든요. 홍대가 그렇게 홍대와 견줄만 대학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5, 6년 전에 3합 6일 때는요. 미공개였는데 들린 소문에는 1대1 정도 되는 것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합니다. 미공개는 차마 공개를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대 응통 보세요. 응통. 34.7대 1인데 3.5대 1이에요. 수능 최저 충족률 몇 프로입니까? 10% 겨우 넘었죠. 거기다 또 충원율 10%야. 그러니까 뭐예요? 11등도 충원됐다는 얘기죠. 학종 경쟁보다 낮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능 최저 조건이 빡빡한 학교들은. 그래서 학종 전형을 내가 고려하지 않는다. 교과 전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능과 논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수능에서 최저 조건 요구하는 대학 중에 3합6을 요구하는 대학은 서강대, 성대, 이대 정도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2합 4나 2합 5 혹은 3합 6이나 최저 없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내가 만약에 수능과 논술 두 가지 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고려했을 때 어느 과목에 더 집중해서 공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럼 어느 과목에 집중해 줄까요? 수능 공부할 때. 너무 착각하시면 안 돼요. 2학년 때 이번에 12월에 모평 봤죠? 그 모의고사 성적대로 수능 성적 안 나옵니다. 제가 설명 때 말씀드리지만 0.9 정도 떨어져요. 평균 2.1에서 3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 안 잡히는 애들이 늘었습니다. 그죠? 엄청 많이 늘었어요. 재수생뿐만 아니라 반수생 엄청 많이 늘어요. 자, 그래서 국어고 사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 전형까지 고려한다면 국어와 사탐을 잡아야 됩니다. 특히 국어의 비문학. 사탐은 선택지가 여러 개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선택한 게 뭐죠? 사문하고 생윤이잖아요. 사문, 생윤, 윤사에서 논술 지문이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국어 과목과 사탐 과목이 서로 유리되는 게 아니라 상보적 관계로 보시면 돼요. 즉 논술 대비를 통해서 재시문에 대한 독해력을 기르게 되면 논술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시문에 대해 분석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요. 내용적으로 분석합니다. 제가 수능 국어 수업 중에 비문학 수업 중에 몇 가지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배경 지식을 막 가르쳐줘요. 경제 이론을 막 가르쳐줍니다.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비문학의 주제가 그렇게 무궁무진한데? 그나마 논술은요, 사탐교과서 교육과정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출제 범위, 그리고 낼 수 있는 주제가 한정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배경 지식을 많이 하는 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재시문을 독해를 잘 하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논술의 단계는 읽기 단계에서는 재시문 독해력을 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기 단계에서는 유형별로 어떻게 해결한지를 쓰고 첨삭받으면서 이거를 계속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9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로 들어보셨습니까? 관심 안 가져주셔서 상관없어요. 이게 4월 달에 대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논술 전형, 학종 전형, 면접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제 의도가 뭐고, 재시문의 출처가 뭐고, 교육과정 뭐를 반영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입니다. 학생들이 볼 만한 거는 논술 가이드북이에요. 그건 5월 중에 보통 5월, 6월에 발표합니다. 제가 이걸 꺼낸 이유는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보면 학교에서 논술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와 채점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보시면 일반 정보 보시면 출제 범위가 어디로 돼 있어요? 교육과정, 정치법, 통합사회, 한국사, 생활윤리, 윤리사상, 국어, 독서, 문학, 언매, 화작 다 때려 넣었죠? 제시문이 몇 개니까? 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백행식 알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교과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 지문이. 그러니까 사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사회문화에서 사회 기능론과 갈등론을 내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고 심화학습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관련 지문이 나왔을 때는 재시문의 독해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사회문화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시문 독해인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교과서 글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시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있네요. 10페이지에 마제시문 뭐가 나왔죠? 시 나왔죠? 문학작품, 특히 시 해석하는 방법 아십니까? 저는 그걸 가르쳐요. 시 해석 어떻게 하는지. 시는 주제의식을 쓰는 거다. 그리고 빈칠시어나 시구나 연에서 반복적인 표현들의 맥락을 잡는 거다. 그걸 통해서 공통주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시에 들어있는 정서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문학 지문에 대한 해석이 학생이 가장 떨어져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시 해석하는 거 보면 다 엉망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논술생이 다 가르쳐요. 물론 저도 시 해석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가르칩니다. 소설도 어떻게 독해하는지 가르칩니다. 고기 잡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식탁에 맛있는 고등어 오르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마트 가서 사지요. 그거 말고요. 원시인이요. 강에 가서 물고기 잡아야 되잖아요. 물고기 잡는 게 바로 독해하는 거예요. 쓰기 능력 강화하는 거. 독해력이 바로 물고기 잡는 방식입니다. 물고기 잡고 한쪽에서는 생으로 뜯죠. 한쪽에서는 맛나게 요리를 합니다.
어머니들은 뭐 드시겠어요? 아, 나는 회를 좋아하니까 센 거 먹을래. 이렇게 말씀했지만, 맛나게 요리된 거 좋아하시죠? 맛나게 요리하는 것이 쓰기예요. 학생들이 관과하는 것은 논술은 백인식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독해력을 통해서 각 제시문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공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많이 써봐야 되고 많이 첨삭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논제가 있죠.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고 이유를 서술해라. 그리고 그 관점의 사자를 평가해라. 아까 8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유형이냐면 입장, 선택, 그리고 평가 두 개가 결합된 유형입니다. 이게 경희대 사회계열 문제 2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 뭐가 나면 분류와 요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출제 의도에 어긋나게 쓰는 애들이 글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12페이지, 13페이지는 이거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문제를 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논술 수업은요, 논술은요, 혼자 준비가 힘들어요. 첫 번째는 각 대학마다 출제 유형별로 답안 구성 방식도 다르고요. 기술한 방식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걸 여기 선행학생 연표가 써놓거든요. 안 읽혀져요. 그리고 어떻게 구성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을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문항에서 읽고 14페이지에 채점 기준이 있죠.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했네. 평가 목표와 채점 기준이 있다고 했죠. 평가 목표는 뭐다? 똑같다고 했죠. 의사통령의 평가. 채점 기준은 뭐냐면 읽기와 쓰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배점이 다 있어요. 14, 15페이지 보면.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채점 기준을 보면 써야 될 내용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써야 될 내용이 몇 개? 4개. 그리고 각 문항당 몇 점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 보세요. 학생들이라면 눈에 요거 한번 더 관심 가져야 되는데 2개가 있는데요. 2가지 케이스예요. A라는 입장과 B라는 입장은 한쪽은 A라는 입장을 지지할 때, 하나는 B라는 입장을 지지할 때요. 답안의 내용 보지 마시고요. 구성을 보세요. 좀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죠? 구성을 보시면요. 답안의 구성 일정한 틀을 잡고 있어요. 특히 두 번째 단락 앞에 보면 이를 바탕으로 재시문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밑에도 어떻죠? 이를 평가하면 재시문 다음과 같다. 그러면 예전의 문제들은 답안에 이 내용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아요. 경희대는 변하기 싫어해요. 문제가 같은 유형입니다. 3년째. 그래서 수업 때 어떤 게 하냐면 유형별 해결법을 배우고요. 나중에는 학교별 할 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구성 방식을 가르쳐줘요. 심지어는 문장 개수까지 가르쳐줍니다. 자, 제 수업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17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게 작년에 경희대 원데이 특강 했을 때 했던 거거든요. 11월 19일 날 수업이기 때문에 하루짜리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참고자를 항상 배부합니다. 18페이지 보시고요. 19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보시면 뭐죠? 답안의 구조. 이거를 학교별로 다룰 수가 있어요.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논술을 어느 정도 8대용을 다 배우고 어느 정도 완숙이 되잖아요. 그럼 대학에 맞춰서 이 구조 틀 속에서 쓰는 거예요. 이 틀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의 개수까지 정해놨죠. 표현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일본과 유사하다는 멘트도 있죠. 그래서 원래 경희대 쓴 애들 한국외대 써야 돼요. 유형이 거의 흡사해요. 일타쌍피라니까 좀 표현이 좀 천박합니다만 일타쌍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9페이지는 이런 틀 속에서 실제 기출문제의 답안 구성입니다. 옆에 있는 거와 비교하시면 구성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20페이지는 논제 2번. 논제 2번의 문장 개수와 써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 그리고 평가는 통으로 단락으로 구분해버려요. 특징이에요, 학교가. 4단락으로 구성하면 되겠는데 얘네는 딱 2단락 구성해요. 근데 얘네들 학교 답안 보면 일관성 있게 항상 2단락이에요. 그럼 실전에 가서 몇 단락 쓰라는 얘기예요? 2단락. 표현도 맞춰줘야 돼요. 자, 22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학생들 쓰기 전에 답안 개요를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역시 답안의 개요를 초반에 잡아줍니다. 이 틀을 잊지 마라. 이 틀 속에 우구려더라. 몇 문장 써라? 뭘 써라? 24페이지는 실제 쓴 거에 대해서 학교 답안을 틀 속에서 이제 분석한 거고요.
25페이지까지. 그 26페이지는 그 회색 부분들은 뭐냐면 학교 답안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답안, 학교 해설 자료 가지고 논술 가이드북 가지고 자신이 논술 수업, 논술 대비를 한다는 게 어려울 때가 뭐냐면요. 학교 답안이 허접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채점 기준표는 되게 명확하게 썼는데 학교 답안은요. 교수님이 자신이 논문 쓰듯이 쓸까요? 학교 답안을? 그 뭐 대단한 거라고 교수님이 누가 쓸까요? 조교수가 쓸까요? 아니, 조교가 쓰면 난리가 나죠. 걔가 술 먹고 떠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경희대 사회계열 예시답안 내가 썼어! 어떡할 거예요? 난리 나죠. 유추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으면 조교수가 쓸 거예요. 조교수.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교수 하려고 그러는데 허드렛 일 시키는 거죠. 교수의 기분이 좋은 상태 아니죠. 아, 김 교수 별 고민 없이 채점 기준표대로 쓰면 돼. 그래서 실제 답안 보면요. 앞에 있는 문항 해설을 요약해서 그대로 답안 넣은 답안도 많고요. 교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시고 쓰셨는지 답안에 누락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3개인데 하나를 빠뜨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오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놀랄 일입니까? 사람 하는 일이잖아요. 그 기분 나쁜 교수가 썼단 말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내가 이걸 왜 써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대학 답안은 주의하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수업할 때 뭘 보냐면요. 학교 답안 까기를 해요. 표현 천박한가요? 학교 답안이 잘못된 지점이 있습니다. 분량에 대비해서 심층적이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재진수를 통해서 분량 채운 답안도 많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한 오류도 있고요. 답안 구조 일관성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페이지 하단에 보고 회색 부분은 칠해진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그 활용에 대한 주요 논리를 정리해 주거나 아예 예시 답안을 다시 작성해서 줍니다. 학교 답안처럼 쓰면 안 된다. 왜? 이 정도면 학교 할 수 있지만 네가 원하는 건 수석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27페이지는 저하고 수업했던 애 중에 두 개 대학 합격했던 애입니다. 그 아이의 그 배부 자료. 합격했을 때 이제 가져와라 할 때 안 버렸더라고요. 그 배부 자료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학생 거 볼게요. 뒷장 28페이지 보시면 우리 딸아이 글씨체보단 이쁜가요? 이거요. 지금 흑백이라 같이 다 칼라예요. 그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뭐 어떻죠?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중요한 부분 볼펜 색깔이 다르죠. 그죠? 형광펜을 칠하고. 그 녀석이 필기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교재에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29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요. 그냥 읽어봐라 했는데도 지가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합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학생은 따로 공부한 게 아니고요. 수업을 28페이지는 수업 때 적었겠죠. 이것도 수업 때 적은 거예요. 집에서 한 거는 그날 다시 쓰기를 요구한 게 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 2개 주는데 둘 중에 하나를 못 쓰면 이거 다시 써와. 다시 써온 걸 다시 평가하고 또 못 썼으면 또 다시 써와. 엄마가 칭찬한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죽도록 맞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모범생이셨어요? 엄마한테 혼난 경우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혼났겠어요. 논수님한테 많이 혼날 때가 있거든요. 피눈물을 흘리는 건 아닙니다만 수치심과 치욕감을 느끼죠. 아, 내가 이런 수업 듣고선 이 수업을 듣고 내 이렇게밖에 못하더니 애들의 반성의 시간이면서 자신이 글을 다듬는 시간이 자기 다시 쓰기예요. 다시 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교정을 합니다. 그 30페이지는 제 교재 겉표지인데요. 뒤로 많이 흘렀네요. 요겁니다. 그래서 합격다운 비율 구조인데 쉽게 대학 교재가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대학 가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1학년 때 논술을 배워요. 왜 배울까요? 논술을. 리포트를 못 써요. 리포트를 못 쓰니까 뭐죠? 인터넷에 긁어가지고 그거를 제조합합니다. 근데 대학에서는요. 논술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리포트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서 긁은 거면요. 빨간 줄이 떠요. F 나오는 겁니다. F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게도 대학 때 국어교육과 수업을, 저는 경제학과 하는데 국어교육과 수업을 들었어요. 소설의 이해인가? 좋아하는 누나가 그걸 들어가지고 따라가서 들었어요. 근데 소설의 이해인데 별로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수업을 안 갔어요. 교수님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좋은 게 뭐냐면 리포트로 학점을 줘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이 김남호 교수인가 그랬어요. 평론가거든요.
소설 하나 읽고선 독후감을 써오래요. 써왔어요. 근데 제가 읽다가 귀찮아가 뒤에 작가에 대한 평과 평론이 있더라. 그거를 짜집게 냈거든요. 근데 F가 나왔어요. 전 뻔뻔스럽거든요. 조교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이거 얼마 내가 노력한 건데. 그 정도 뻔뻔스러워 안 씁니다만. 어렸을 때 뻔뻔스러울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축덕이니까 우리 강인이처럼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보면. 좀 우리 문화에 좀 존중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수님 평론을 짜집기 한 거를 한 거죠. 그러더니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조교가. 근데 학생 교수님 이름은 알고 있나?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김남호 교수야?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하고선 보니까 그게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인가? 뭐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작가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이 쓴 평론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는 이제 수기로 썼으니까 옛날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워드로 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구글서 긁거나 아니면 뭐 리포트 유료로 판대 있잖아요. 거기서 긁어 쓰려고 할 거예요. 다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들어가면요.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고 1학년 때부터 논술을 가르쳐요. 서울대도 있어요. 서울대 논술 한번 보자면 대학국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연대도 있고요. 사회과학적 읽기, 인문학적 읽기. 그래서 제 교재는요. 상위권 대학 10개 대학의 교재들을 버무렸다면 좀 그렇고요. 참고해가지고 재구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쓰는 용어가 다른데 그런 용어들도 어느 대학에서 어렵게 쓴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많이 지났네요. 유형 분석 기출문제 요걸 통해서 유형은 어떤 유형이며 출제 대학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기출문제는 무엇이 나오는지 그리고 논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제시 분석 어떻게 하는지 요약편입니다. 답안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파란 부분은 답안 구성할 때 유의할 점 5가지를 고려해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형별 해결법에 기반해서 실제 기출문제를 소개하고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는 아이들 쓰기 시킨 거고요. 제 수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뭐 유형별로 논제 3단계로 간다는 점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합격단의 비밀구조 즉 대학에서 원하는 답안구조가 뭔가 왜냐하면 논술 보는 대학 이 10개 대학이 있겠죠 7, 8개 대학이 그럼 그 대학에서 비교는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대학의 색깔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입힌 거죠 특징들은 자세히 말씀드리긴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러면 교수님의 눈길 즉 그 대학의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합격답 어떻게 작성하는지 아이들한테 제시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안점 두는 거는 재시문 독해력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시문 독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고 정확하게 하는 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능 국어나 서탐 능력이 동시에 업그레이드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대면 점사를 통해서 쓰기 실력 관리하고 있고요. 온라인 성적표 나갑니다. 그리고 수업은 유형별 해결법 강의, 쓰기 첨삭, 쓰기 논제 해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프린트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 분류 이게 이제 교재입니다. 그래서 3월 개강반 같은 경우는 16회를 진행할 거예요. 16회. 너무 긴가요? 아니요. 최소 16회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단계에서 8회로 끝나는 경우인데 그건 충분히 연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견해 자료에서 뭐의 순서죠? 사고력의 단계별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이 안 되면 비교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돼요. 재심은 2개를 요약을 못하면 비교 안 돼, 설명 안 돼, 평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요약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설명하고 평가하고 견해 자료에서. 물론 비교는 설명의 하나의 영역인데 출제 빈도가 높아서 따로 떼는 거고요. 요 단계별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 분류는 3회, 비교 설명 5회, 평가 3회, 견해 자료 해석 5회 이렇게 진행하고요. 요거는 이제 상담 일정인데 프린트물 참조하시고요. 연간 커리큘럼 교재 결부시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기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약형과 분류형인데 요약형 1회인 거 보이지만 실제는 2회입니다. 일단 재심 독해 기본 가르쳐주고 요약 가르쳐주고 요약에 대한 쓰기 진행하고 첨삭하고요. 그래서 요약이 실적으로 2번, 분류 1번. 분류는 한 4개 대학만 내거든요. 그래서 1번만 보고요. 그 다음에 비교형 2번, 설명형 3번. 왜 3번 할까요?
아까 이 앞에 부분 보시면 대학별 빈출 유형 보면요. 설명령은 거의 다 내요. 비교도 설명의 유형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대학에 설명을 냅니다. 평가도 거의 모든 대학이 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세 번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기 견해 밝히는 거, 입장 선택. 요거는 요즘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딱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주로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책을 물어보죠. 여리고 여딘 우리 아이들한테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지네가 해결 못하면서. 물론 제시문에 기반해서 하는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표 그래프를 해석을 다루는 자료 해석형. 그래서 1회, 2회, 2회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요게 아마 3월 개강반은 여름 때까지 갈 거예요. 여름 전까지. 그리고 그 이유는 특강은 5, 6월에 특강을 할 겁니다. 수인술 기본과 기초를 특강할 거고요. 그리고 모의실전은 1, 2월 개강반 같은 경우는 여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3월 개강반. 그래서 모의실전은 뭐냐면 대학에서 모의논술 볼 때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미리 쓰게 해요. 그래야 최소한 그 대학 모의논술 볼 때 어떤 유형이 나온지 이해할 거 아닙니까? 물론 3월 개강반이 이 과정을 못 들어간다면 대학의 모의논술 일정에 따라서 준비 자료를 주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은요, 요때는 학교 레벨별로 수업을 합니다. 요때까지는 대부분 지도 강사와 같이 가는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수시 1, 2차와 2차 같은 경우는 선생님별로 대학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대학은 어느 선생님. 물론 그 대학만 십몇 년 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아이들이 해처 모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9월, 10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이건 11월, 12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격 수기와 문자인데요. 뒤에 읽어보시면 입니다. 꼼꼼하다, 뭐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고요. 되게 덜렁거리는데 글만 보면 꼼꼼해지나 봐요. 합격 사례 분석 요거는 뭐냐면요. M테스트라고 아이들이 글 쓰면 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입니다. 이 대학에 합격한 노준자 합격한 애들 교과 평균과 M테스트 성적입니다. M테스트. 요게 성적표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단순히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아이들이 글을 쓰면요 점수를 기입하는데 점수만 기입하는 게 아닙니다. 기입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죠? 평가가 들어갑니다. 문항별로 평가가 들어갑니다. 뭐를 잘 썼고 뭐를 못 썼다는 걸 평가를 합니다. 물론 답지에서도 파란 사인펜이나 붉은 사인펜으로 첨삭 내용을 기재하고요. 요건 나중에 첨삭 끝난 다음에 입력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성적표 제공하고, 요것들은 어머니들께서 M테스트에 가입을 하시면 수강하시게 되면 그 안내에서 나오실 거예요.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앱. 뭐 사용 설명을 보시면 거기 딱 들어가서 우리 아이 성적표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회차별 점수, 전체 평균, 그리고 구체적인 답안 평가. 열성적인 어머니께서는 담임 평가 내용 보고 전화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근데 이 글자 수가 제한됐거든요. 17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2000자가 될 때도 있거든요. 줄이다 보면 잘된 점은 빼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빨리 앞서서 나가고 뛰어가야 되는데 잘한 점 아무리 칭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못한 점을 계속 없애버려야 되죠. 그죠? 제 강의는 3월 7일 목요일 날 18시, 그리고 3월 10일 날 13시 30분입니다. 요때 요약 분류부터 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예. 두서 없이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